제가 혹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꽤 많으세요. 여성의 한 10명 중에 1명,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 정도로 꽤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볼 수 있고, 가장 많이 오시는 건 생리불순. 안녕하세요. 상계백병원 산부인과의 노지연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굉장히 많은 여성들에게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왜 평생 관리가 필요한지 이것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는 제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뭔지 그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요 증상과 진단 기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순서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여성분이 본인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어디서 보셨는지, 제가 혹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꽤 많으세요. 그렇다면 과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게 무엇인지,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좀 생소했다면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알 정도로 좀 흔하게 알고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간단한 정의를 살펴보면, 배란 장애, 배란이 잘 안 되거나 고안드로겐 혈증, 결국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거나 다낭성 난소 형태를 특징으로 하는 내분비 질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의 한 10명 중에 1명,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 정도로 꽤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볼 수 있고, 이런 분들이 그럼 보통 어떻게 오시냐? 가장 많이 오시는 건 생리불순, 또 여드름이 났는데 혹시 내가 호르몬 이상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털이 유난히 많이 나는데 혹시 호르몬의 이상이 있냐, 이런 거를 호소하시면서 많이 오시게 되고,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생리가 거의 없다, 이렇게 오시는 분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낭성 난소, 낭성이라는 게 결국 난소의 낭포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시스트라고 하는데 물혹 같은 게 많다는 거예요. 결국 보시면은 이렇게 난소에는 굉장히 많은 난포들이 있는데, 요게 여러 개가 있는 다낭성의 형태를 폴리시스틱 오바리, 영어로는 뭐 폴리시스틱, 여러 개의 낭포가 있는 난소라고 보고, 우리 말로는 다낭성 난소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초음파로 보면 이렇게 까만 게 물혹이거든요. 결국에는 실제 혹은 아니지만 이렇게 물로 된 형태는 이렇게 까만 형태의 그 동그란 형태로 나타나는데, 요게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게 초음파에서는 흔히 말하는 다낭성 난소의 형태를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생기나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불행히도 우리가 다낭성 난소는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생활 습관도 있어서 다양한 원인이 이유가 되는데, 가족 중에 우리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거나, 가족 중에 엄마도 생리가 불규칙했고 언니도 생리가 불규칙하다든지, 이런 가족력이 있는 경우, 또는 운동 부족, 또 서구화된 식습관일수록 잘 생깁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좀 더 많아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에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않아서 결국 체중 증가와 호르몬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요새 흔히 말하죠,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는 경우 화장품, 플라스틱 용기들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수면 부족, 결국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난자의 질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런 많은 요인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전자들이 작용을 한다고 최근에는 언급이 되고 있고, 유전자들의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같이 다인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적 변이가 있을 때 호르몬 대사의 경로에 이상이 생기면서 결국엔 난소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기는 하는데 호르몬 불균형 결국에 우리가 난소에는 LH, FSH라는 호르몬이 뇌하수추에서 분비하는 것이 결국 난소에 영향을 주면 난소에서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면서 대사 기능에 저하를 일으키고 또 복부 비만인 경우에 결국엔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서 염증의 사이토카인이 분비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강화되고 또 만성적인 염증이 지속될 경우에 대사증후군과 심혈관 위험을 증가시키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증상들이 어떤 증상을 유발하냐에 따라서 내가 와서 진단을 받게 되잖아요. 실제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내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걸 알려면 최소한 어떤 증상으로 산부인과를 와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많이 오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몇 달씩 생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겠습니다. 대부분 10대 때, 20대 때 가장 많이 오시는데 생리가 지금 몇 달씩 하지 않아요. 이렇게 오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는 생리가 잘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배란이 잘 안 된다는 건데 임신이 잘 되지 않는 난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얼굴이나 몸에 털이 좀 많아지는 이런 증상을 호소하면서 오시기도 하고 또 여드름이 특히 턱 주변에 여드름이 좀 많이 나신다고 오시기도 하고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니까 탈모가 생겨서 오시기도 하고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복부 비만이나 체중 증가 또 피로감이나 우울감, 수면 장애 이런 증상들로 많이 오시게 되고 이런 증상하고는 상관없이 이런 게 이제 오래 지속되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우리가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굉장히 많이 보는 거죠.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많은 병을 유발하는 이런 질환들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굉장히 좀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냐면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생리불순이나 무배란과 같은 배란 장애 또는 남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증가하는 거. 그다음에 난소에 굉장히 많은 낭종, 12개 이상의 낭종이 있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PCOS라고 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떤 이런 배란 장애와 같은 증상, 그다음에 혈액 검사를 통한 호르몬 검사, 초음파를 통한 난소의 낭종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제 그게 가장 흔하게 보는 로테르담에 의한 그러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있는 경우에 진단을 하게 되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미국 뭐 국립보건원이나 뭐 다른 그 기관에서의 진단 기준도 있지만 그냥 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라고 아시는 게 가장 그냥 편하실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 제가 이제 배란이 잘 안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배란이란 무엇인지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그 과학 시간에도 배우기는 하는데 결국 배란이라는 거는 되게 단순한 거예요. 한 개의 난소에서 한 개의 난포가 자라서 그게 커지면 성숙하고 이 난포가 터지면서 난자가 배출하는 게 배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생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사실 배란이 되어야만 난자가 배출되기 때문에 임신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란이 되고 나면 14일 후에 생리를 하게 되는데 이 배란 되기까지 앞부분의 시간에 차이가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생리 주기를 28일로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7을 해서 21일에서부터 35일까지가 규칙적인 생리의 주기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뇌에서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 호르몬을 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는 배란이 되기 위해서는 뇌에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그다음에 이것들이 난자에 작용하는 호르몬의 이런 게 연속적인 작용이 있어야만 배란이 되게 되는데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FSH나 LH가 제대로 우리가 작용을 하지 않을 때 배란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난포는 막 자라요. 아까 다낭성 난소처럼 작은 난포들이 여러 개 있다고 했잖아요. 요렇게 난포가 자라지만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배란까지 이어지지 않을 때 결국에는 호르몬 불균형으로 생리불순이나 난임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난포가 조그만한 것도 있다 자라나 이렇게 조그만한 게 처음에는 같이 자라다가 하나의 우성 난포 너만 이제 제대로 자라는구나 이렇게 하나를 지정해서 얘가
집중적으로 자라게 되면 이게 터지면서 배란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안 일어나면 결국에는 조그마한 난포들만 여러 개 있는 다낭성 난소의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간단해서 이게 그냥 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PCOS에 대해서 그래도 여기 와서 제가 설명을 하려면 조금 결국엔 같은 말이라도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생리 주기 중에 난소의 변화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난소는 배란되기 전에 난포기, 배란되고 나면 이제 황체기가 있는데, 난포기에는 결국 다수의 난포가 성장하면서 조그만 것들이 자라다가 여기 이게 우세 난포, 하나의 난포를 이제 선택해서 얘만 이제 크게 되는 게 이제 난포기라고 할 수 있고, 배란기는 여기에서 이제 LH 서지라고 해서 LH가 확 증가하면서 거기서 이제 배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다음 황체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황체기에는 이제 황체가 만들어지면서 이때 이제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되게 되는 이러한 호르몬 작용을 겪게 되는데, 배란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난포의 성숙이 이제 발달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서 이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게 되는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란이 잘 안 돼서 생리 불순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증상, 우리가 진단 기준 중에 고안드로겐 혈증, 결국 이제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이 과도하게 생성하거나 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이제 고안드로겐 혈증이라고 하는데, 주요 증상으로는 안드로겐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여드름, 그 다음에 여자인데도 그게 털이 좀 많아요. 남성처럼 턱이나 가슴, 복부 등 남성형 채모가 증가하게 되고, 실제로 정수리 중심의 탈모가 일어나는 이제 형상이 있으면서 우리가 안드로겐이 많은 그런 주요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거는 결국에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혈중에서 남성 호르몬인 뭐 테스토스테론이나 디하이드로 에피안드로스테론 술페이트나 안드로스테네디온 같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상승하는 것을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게 되고, 이렇게 이런 게 생기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뇌하 수치에서 FSH나 LH의 균형이 이제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서 실제로 LH가 과다하게 분비하게 돼요. 이게 LH가 과다하게 분비하면 이 LH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 난소에는 우리가 그래눌로자셀과 세카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다 모르더라도 얘가 세카셀을 자극하면 결국에는 여기서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을 과다하게 생성하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FSH가 증가해서 난포의 성숙을 막 유도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FSH가 낮기 때문에 난포의 발달이 어려우면서 배란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서 이 또한 또 안드로겐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LH가 높아서 안드로겐이 높아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안드로겐 생성을 촉진하고, 또 간에서도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 생성이 감소하면서 결국에는 테스토스테론이 프리하게 활성된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증가하면서 계속 안드로겐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또 안드로겐이 높은 것 자체가 배란을 장애하면서 결국 무월경 생리불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똑같이 여드름, 다모증, 탈모, 또 이러한 외모의 변화 때문에 실제로 많은 여성, 그 PCO가 있는 여성에서는 자존감 저하나 우울감 등 정신 건강에 좀 악영향이 있는 경우가 좀 많게 되고,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체중이 증가하고 복부 비만이 발생하면서 대사 증후군을 동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호르몬 불균형의 악순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무래도 여드름, 뭐 다모증, 탈모, 이런 뭐 테스토스테론 증가, 결국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면서 이게 결국에는 생리 불순, 배란을 장애하고, 또 배란 장애되면서 결국 안드로겐 혈증이 증가하고 계속 나쁜 사이클을 돌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PCO의 핵심 특징이 결국엔 배란 안 되고,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 증가하고, 다낭성 난소 때문에 초음파에서 난포 많고,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복부 비만과 대사증후군과 같은 이런 것들이 계속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생리 불순만이 아닌 이런 많은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는 인슐린 저항성에 의한 그 성인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으로 간 대사질환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생리가 불순하니까 생리만 하게 하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청소년기부터 쭉 가임기, 폐경기 이후까지 계속 영향을 주게 되면서 결국에는 대사 이상, 자궁 내막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그런 요인이 되게 됩니다. 결국에 처음에는 청소년기에는 월경부순으로 왔다가 가임기에는 난임과 당뇨병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 폐경기 이후에는 심혈관계 질환이 증가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갖게 되는 원인 중에 PCO,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훨씬 이것들이 높게 되는 그런 영향을 끼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평생 관리가 필요한지를 약간은 좀 아시게 될 텐데 결국에는 PCO라는 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당뇨나 대사증후군,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에스트로겐이 계속 분비되기 때문에 자궁 내막암, 또 우울증 이런 것들을 계속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PCO는 평생 관리를 해야만 이런 것들을 중간에 끊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PCO 여성이 비PCO 여성에 비해서 다양한 대사나 정신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가 내과적 질환이죠. 고지혈증이라든지 제2형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좀 위험 요인이 되게 되고 산부인과적으로는 자궁 내막 증시, 왜냐하면 배란이 되고 나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자궁 내막을 안정화시키는데 배란이 잘 안 되니까 에스트로겐만 계속 분비되면서 자궁 내막 증식증이 발생하고 이게 결국에는 자궁 내막암이 계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자궁 내막암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감정적으로는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그런 질환들이 훨씬 높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OS 환자의 약 50에서 70%는 실제로 인슐린 저항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엔 계속 악순환처럼 인슐린을 저항, 고인슐린 혈증, 결국 대사 이상, 혈관 기능 변화, 결국 계속 이런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고 고지혈증, 이상 지지혈증도 생기기 때문에 총 콜레스테롤도 증가하고 저밀도 콜레스테롤도 증가하고 중성지방도 증가하고 우리 몸에 좋은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면서 결국에는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감소되면 동맥경화와 같은 위험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악순환처럼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이 과도하게 요구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췌장은 우리가 한정된 기능만을 갖고 있는데 계속 이게 이제 과도하게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결국에는 췌장의 보상이 이제 작용을 잘 못하게 되면서 공복 혈당이 상승하고 포도당 내성이 증가하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내당능 장애, 결국 당뇨까지 진행되는 게 훨씬 높은 확률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마-IR이라는 이제 인슐린과 공복 인슐린과 공복 혈당을 바탕으로 인슐린 저항성 지표를 우리가 계산하는 표인데 결국에는 이런 경우에 이제 저항성이 높아지는 상태가 훨씬 증가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PCO 환자에서는 결국 고혈압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는 인슐린이 나트륨 제흡수를 촉진하면 체액량이 증가하고 체액량이 증가하면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또 고인슐린 혈증 자체가 우리가 교감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혈관을 수축하면서 고혈압을 유발하고 또 계속 이게 만성적인 염증이 있기 때문에 내피 기능을 장애를 일으키면서 혈관 경직도도 증가하면 결국에는 이제 고혈압이 발생하게 되는 확률이 훨씬 높게 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게 하면서도 실제로 PCO가 가임기 여성한테 많이 이제 발생하면 처음에 오게 되면 가임력 유지를 하기 위해서 결국 이게 PCO가 정확한지 이것에 맞는 정확한 치료도 하게 되고 배란을 유도한다든지 체외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배란을 하게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배란되기 전의 상태에서는 에스트로겐이 분비되고 배란되고 나면 프로게스테론이 분비하게 되는데 배란이 없는 상태로 계속 무혈경 상태가 되다 보면 자궁 내막의 위험이 증가하는 그런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악순환처럼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궁 내막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리 유도를 하기도 하고 또는 그러기 위해서 피임약이나 프로게스틴과 같은 호르몬제를 쓰기도 하게 됩니다. 또한 PCO 여성에서
우울감이나 불안, 자존감 저하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좀 안 그런 여성에 비해서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 중에 인제 외모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나 또는 뭐 자율신경이나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약하게 되는 영향도 있고, 그래서 이런 치료를 병행하게 되는 경우도 흔하게 있을 수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호르몬 변화가 뭐라고, 결국에는 이걸로 인해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우울감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이제 비셔스 사이클이라고 해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환자가 왔을 때 치료는 어떻게 하나,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치료도 굉장히 이 환자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지 어느 하나가 맞는 치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가장 많이 이제 오는 젊은 여성들 생리불순, 뭐 여드름 담호증 때문에 온다면 저희가 이제 경구피임약이나 뭐 항안드로겐 약물 같은 걸 사용하게 되고, 이제 임신이 잘 안 돼서 오는 경우에는 배란 유도제로서 뭐 클로미펜이나 레트로졸 같은 걸 사용하게 되고,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뭐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메포민이나 뭐 식이 조절, 운동을 좀, 그러니까 이런 생활요법까지 같이 하게 되고, 우울감이나 불안이 심할 경우에는 뭐 생활 습관 개선하지만 필요 시에는 정신과 상담을 같이 하게 되는 건 환자 맞춤형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우리가 클로미펜은 결국에는 이제 임신 원할 때 하는 치료, 뭐 레트로조도 마찬가지고, 경구피임약을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같이 이제 함유되어 있는 경구피임약을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안드로겐을 억제하고 생리 주기를 조절하기 때문에 여드름이나 담호증, 생리불순의 조절이 되는 경우가 있고, 메포민이라는 거는 우리가 당뇨 환자한테도 많이 쓰잖아요. 인슐린 저항성을 좀 동반되어 있을 때 인슐린의 민감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이제 약물 치료도 우리가 하지만 생활 습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 치료는 결국에는 생활 습관 변화예요. 물론 PCO, 우리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가 모두 다 체중이 많다고 할 수 없고, 우리나라 여성 중에서는 생각보다 정상 체중에서도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는 체중이 좀 증가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목표 체중을 우리가 5에서 10%만 감량을 해도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서 배란이 회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가 운동요법도 이제 하게 되는데,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하게 되고, 많이 들어보셨죠? 뭐 저당식, 뭐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대사증후군 있는 환자들에게 하는 치료와 비슷한 치료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보면 사실 저는 이거 이렇게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에는 워낙 뭐 감속 노화, 뭐 저속 노화, 실제로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들도 그런 이제 그 치료를 하게 돼요. 생활 습관 자체가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 중심의 식단, 뭐 단백질 늘려서 먹게 되고, 규칙적인 운동하게 되고, 충분한 수면, 그다음에 체중 감량을 하고, 또 스트레스가 많은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생리 주기를 잘 기록해서 어떻게 주기가 계속 되고 있는지를 측정해야 하고, 또 정기적으로는 산부인과 진료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혈당이 어떤지, 자궁 내막 두께가 어떤지, 지금 생리 주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인 진료를 하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런 우리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이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아닌 경우에도 당연히 피해줘야 하지만, 그래도 흡연이나 과음, 뭐 인스턴트 식품이나 자극적인 음식 피하고, 또한 뭐 피부 미백제나 향수, 헤어 염색약 등 내분비 교란 가능성 있는 화학 제품을 이제 과다하게 사용하는 거는 피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결국 우리가 혈당, 그다음에 지질, 혈압을 확인하고 체중하고 복부 비만을 체크하면 이런 맞춤형 관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에 오시면 뭐 이건 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체중이나 생리주기 증상 호전 여부를 이제 확인하게 되고, 처음에 우리가 약물을 하거나 약물을 하지 않거나 처음에는 좀 자주 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공복 혈당이나 인슐린 저항 지표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자궁 내막 두께, 그다음에 뭐 실제로 그 다낭성 난소의 형태,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치료 반응을 평가하게 됩니다. 결국 요약을 하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건 이제 만성 질환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생리가 불규칙해서 오게 되는 게 대부분이기는 한데, 결국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생리불순, 그 배란이 잘 안 돼서 나타나는 생리불순과, 그다음에 남성 호르몬 증가, 그다음에 다낭성 난소,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지만, 그 원인이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들이 결국
만성 질환으로 갈 수 있어서 만성 질환으로 인식해서 평생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전생에 주기적으로 결국 관리가 필요하면서 환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치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접근을 하면서 생활 습관, 약물, 뭐 정서적 지지 이런 모든 치료는 환자 맞춤형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진료를 어느 산부인과를 가시거나 제대로 다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이 중에 하나가 맞는 것 같다 하시면 산부인과의 진료를 한번 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쳤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게 사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대체 뭐를 말하는지 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뭐가 정확한 거야 말씀을 이렇게 의아함을 가지실 수 있으세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진단을 하게 되고, 치료도 환자마다 다르게 할 수 있고, 그 치료가 가장 기본은 치료를 체중 감소하면서 그냥 배란이 돌아오는지 보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호르몬제, 피임약 먹으면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에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약물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은 치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하고, 평생 질환이라고 하는 게 진짜 평생 동안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뭐 다낭성 난소 증후군 아니라도 우리가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나이 들면서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평생 관리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서 나는 어떻게 하나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니까 그러니까 산부인과 하나를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치료하시면 대체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위험이 일반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 있게 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강의는 이제 자궁 내막증, 진통제만 먹고 참으면 안 되는 이유로 한번 다시 또 찾아올 테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